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수특과 수안에 문학 작품이 한 180여 개 정도가 실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것만큼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좀 나눠서 그리고 마무리로 언어 매체까지도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학 첫 번째 오전 시가에서 어떤 중요한 작품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특강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들, 그다음에 여기는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작품들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수특에 실려 있는 작품이 육모랑 구모에 이게 6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모두 수특에 나왔었던 작품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특보다 수완의 작품 수가 30 몇 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는 이제 수능 완성에서 나올 작품이 아마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확률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수특보다 수완에서 작품 출제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수완에 있는 작품들은 사실 몇 작품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전시가 우선 이렇게 목차를 쭉 선생님 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안 나온 가사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적용학습에 만분가라는 작품 실려 있거든요. 만분가라는 조이의 가사 작품이 있습니다. 최초의 유배 가사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충분하고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 자체 작품의 이제 작품성이라던가 의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특에서는 사실 한거십팔곡이라던가 성산별곡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그게 육모랑 구모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만분가를 수특에서는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여타 작품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분가는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좀 낯선 작품도 있어요. 뭐 12가사라던가 12잡가라던가 그러니까 12가사랑 12잡가는 여태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보시면은 훨씬 어떤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게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특에 있는 12가사, 환계사 묶어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사별곡이라는 12가사도 수특에 실려 있습니다. 얘네들 다 12가사. 12가사랑 12작가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 또 12잡가가 실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그냥 하나로 묶어 놓을게요. 이 작품 하나하나 자체가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거를 같이 보는 것이 더 의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환계사에 나왔던 어휘나 문장이 그대로 수능 완성에 있는 영상가에 나오고 상사별곡에 나오고 이런 이제 관계성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잡가가 박물가라는 거 실려 있거든요. 얘도 되게 비슷한 작품들이에요.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 수능 완성에 또 12잡가가 실려져 있어요. 영상가.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가 가진 중요성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2가사나 12잡가라는 장르적인 특성 안에서 이 네 개를 같이 보세요. 그럼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이제 작품을 보는 좀 큰 확장된 틀 안에서 이 작품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공통점, 차이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요, 연시조가
하나 있죠. 연시조는 워낙에 이제 출제 빈도가 모의고사나 그쵸 그런 수능에서 출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연시조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연시조로 우리 산호친곡이라는 연시조가 있었습니다. 그쵸? 음, 여기 갈래 복합 부분에 산호친곡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연시조 묶어서 역시 보세요. 연시조는 산호친곡이라는 연시조 있었는데 내용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시조의 대가라고 보실 수 있는 윤선도님의 견해요. 뭐 윤선도 작품은 언제나 좀 중요한 작품이고 근데 견해요는 여타의 윤선도 작품의 경향성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 그걸 비교하시면서 보면 돼요. 뭐 어부사시사라던가 만응이라던가 이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요소들보다는 그 윤선도 그 초기에 젊은 혈기를 가졌던 윤선도의 작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던 어부사시사, 만응, 오후가 이거랑의 차이점으로 연시조 역시 이렇게 살펴보시고 수능 완성에도 연시조가 두 개나 실려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우리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우선 수능 완성 유형학습에 연시조 뭐 있죠? 고산 국어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나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 문제들도 실려져 있고 유형학습에서도 굉장히 길이가 좀 긴 작품들이 실려져요. 길이도 길고 이것을 어떤 논문하고 엮어서 내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문제 풀면서도 와 문제를 정말 밀도 있게 무게감 있게 내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바로 고산 국어과예요. 작년에 도산 12곡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고산 국어과 이번에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딱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연시조 도산 12곡이 나왔었던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국어과는 워낙에 거기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유형학습에 있는 고산국어과 꼭 살펴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연시조가 전원사시가 실려 있었죠? 수능 완성. 여기가 수능 특강, 여기가 수능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꼭 좀 연시조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시가 실려져 있어요. 전가투석이라는 거 실려져 있는데 전가투석 실전학습에 수특이 실려져 있습니다. 전가투석 한시예요. 전가투석은 선생님이 뭐랑 같이 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기읍노래랑 같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읍노래는 이제 가사고 정가추석은 지금 한시인데 이거를 왜 같이 보라고 했냐면 정가추석이 사대부가 작가예요. 사대부 작가 암행어사가 쓴 거야. 기읍노래는 작자 미상인데 사대부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대부로 추정이 되는 또는 사대부가 쓴 농촌의 풍경이고 농촌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대부의 시선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또 엮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조화정가라는 작품이 또 수능 완성에 실려 있거든요. 수능 완성에는 하나하나 문제를 또 되게 꼼꼼히 내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반조화정가는 예전에 수능에서 고공가랑 고공답주인가랑의 어떤 소통 구조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소통 구조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거 조화정가랑 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수능 완성 문제에 실려져 있고 조화정가 한 번쯤 보고 가셔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반조화정가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복선화음가라던가 그 다음에 뭐 배틀노래 이런 것들도 수능 특강에 실려 있어요. 배틀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요지만
해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해보면은 워낙에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다. 배틀로레.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선화가는 뭐 이렇게 개녀가로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니까 우선은 이 정도로 도전 시각 중요한 작품들 꼽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시로 가볼게요. 2번 현대시. 자, 현대시에서는 우선 중요한 작품 살펴보시자면요. 우선 여승의 백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워낙에 좀 익숙한 작품이어서 어, 현대시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우선 수천리. 그러니까 조지훈 씨의 맹세가 6월 달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천리라는 김광균 씨의 시 보겠습니다. 모더니즘 시는 뭐 언제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천리라는 모더니즘 시, 그리고 모더니즘 작가 하면은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보실 수 있는 정지용 시인이 있어요. 정지용 시인의 작품 요번에 2개나 실려 있거든요. 그의 반, 인동차. 거기에서 이제 그의 반은 좀 카톨릭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죠. 그래서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정지용 씨의 인동차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더니즘의 색채, 심상 위주로 읽어내시는 공감각적인 심상이라던가, 그죠? 수철리에도 공감각적인 심상 나오죠? 그래서 김광균 씨, 모더니즘의 또 대가시고, 모더니즘의 아버지, 정지용 씨, 작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또 엮어서 모더니즘 작품 중요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운의 박용래 씨의 월운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미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유치원 씨가 비교적 최근에, 물론 작년에 나왔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유치원 씨는 나왔었던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 편지라는 작품도 이게 기출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기출이 많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낼 만한 것이 많고 또 그 작품성들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쓴 세 작품들은 그 기출 문제들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EBS라던가 모의고사라던가 그래서 기존에 많이 나왔던 작품들, 중요한 작품들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산업화를 다룬 작품들 또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재종 씨도 이번에 2개나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고재종 씨의 산업화 작품은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고재종의 세연도, 고재종, 그 다음에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 이것도 고재종 같이 엮어서 보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해요. 푸르른 청소를 보면서 그 피폐해진 농촌 현실을 그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무라는, 그죠? 어떤 자연물의 상징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세안도 면면함에 대하여, 그 다음에 패촌의 같이 산업화 작품으로 이렇게 엮어보시면 역시 학습량 빡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레오캅의 중요한 작품 있습니다. 음, 능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갈레복합에 가시면 능금이라는 작품, 능금. 참 재밌는 작품이죠. 김춘수 씨는 수능에 뭐 크게 나온 지 그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2019년도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색채로 김춘수 씨가 거의 철학자 수준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내용을 시로 다루신 또 작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능금도 그런 존재론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능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 결핍을 지닌 능금이 그리움으로 익어가고 그리고 충만한 존재가 돼가고 그 충만한 존재가 가지는 이미지가 나중에 바다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존재의 의미로 능금을 읽어낸다는 거잖아요. 김춘수의 대표시인 꽃이랑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학습에 세 개의 또 이제 시가 실려져 있거든요. 생명, 성의 꽃, 어, 상행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상행이 실전학습에 그치? 실려져 있는 실전학습이 아니고 저기에 실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갈래복합에 저기 실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김광규 씨의 상행. 김광규 씨도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또 작가시고 이 상행에서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또 우리한테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좀 본질적인 측면을 파악을 해라. 피상적이고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본질적인 거, 이면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렇게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소시민들한테 좀 따끔하게 단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 상행이라는 작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학습에 조금만 더 볼게요. 중요한 작품들. 그러니까 조금 나올 수 있는 작품들. 그다음에 오래된 잠버릇. 그러니까 이 한민복 씨라던가 김기택 씨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둠도 자세히 보면 하나다. 어둠도 자세히 보면 하나다. 자, 그런데 한민복 씨라던가 김기택 씨라던가 이 두 작가들 요새 출제가 굉장히 많이 빈도가 높아지신 작가들이고 왜냐면 이제 오래된 잠버릇 같은 경우에는 관점의 전환, 상대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좋아해요. 문제를 낼 때.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 김기택 시인, 풀벌레의 작은 귀를 생각함으로 이미 출제가 되었던 작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작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현대시는 주로 이렇게 수특의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수특에. 수능 완성에는 김기택 씨의 작품이 하나 더 실려 있네요. 쥐라는 작품이 김기택 씨의 작품으로 실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쥐의 욕망에 의해서 쥐약을 먹는데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죽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오규환 씨는 6월에 이제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수능 완성에서는 우리한테 좀 친숙한 작품들이 많이 시에서는 실려 있어서 이 정도 여러분들 중요하구나라는 거 판단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고전 소설. 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되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본인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중에서 우선 숙향전 있고요. 숙향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길어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좀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숙향전의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이미 9월 모의고사의 수경영대전에서 나왔긴 합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적각 모티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성감미록. 상성감미록은 워낙에 이제 가문소설로서 엄청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 그 창성감미록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줄거리를 내가 이미 다 파악한 채로 갈 수 없는 소설인 건 알고 계시죠? 이번에 수특에 실려 있는 부분조차도 상당히 주인공의 부인의 동생이야. 주인공의 부인의 동생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낙에 그 방대한 인물 속에서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물 관계, 인물들 간의 우선 관계 파악을 항상 물어보죠. 이거는 좀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관계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마시고 읽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서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관계 파악하시면서 사건 파악하시면서 얘가 엄마고 얘가 뭐 계모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판단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성감미록이랑 같이 엮어보시면 좋을 작품이 백학점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특계랑 수원에 실려 있는 부분 자체에 그 사건의 모티브가 상당히 비슷하죠.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이미 정혼자가 있는 여인을 그 권력자가 자신의 걔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해. 근데 이 며느리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미 정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원래의 정혼자랑 어떻게 다시 결합을 하는지 그런 모티브가 창성가미록이랑 백학성종이랑 좀 비슷해요. 창성가미록에서는 우리가 이제 건도라는 내용, 이 수특에 실려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건도에 따라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 정소조의 모습이 있었고, 백학성전에서는, 어, 좀 정도를 따르려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랑 정혼을 했고, 이분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결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정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 좀 찾아가면서 보시면은, 여기 창성이랑 백각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 뭐, 심청가도 있고, 심청가 같은 경우에는 장면의 극대화와 관련해서 나왔었던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전도 그러니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인물관계는 우리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전이 조금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인물관계가 좀 단순하잖아요. 운영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이미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전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운영전에서는 서술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화와 내화의 서술자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전은 서술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에 어떤 작품들이 있었냐면, 김원전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김원전은요, 줄거리가 정말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날 법도 한데 안 끝나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박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사람으로 다시 변했다가 용궁에, 그랬다가 지하 세계에 가서 이제 지하 제적을 퇴치하고 그다음에 용궁에 가서 용궁의 아들 도와줬다가 이제 용궁의 딸이랑 결혼을 했다가 이제 용궁의 딸이 나와갖고 용궁의 딸이 또 죽어요. 근데 나중에 김원을 또 도와주고 고양이로 변하나요? 용궁의 딸이? 그래서 김원전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수능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기출이 되었던 부분 정도는 김원전의 작품의 줄거리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서소설 까치전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까치전도, 인물 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인물이 가지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적성의전. 적성의전은 이 친구가 상당히 좀 흥미롭죠. 그 적성이라는 인물이 여타의 다른 고전 소설의 남성 주인공하고 무엇이 다르냐? 좀 달라요. 얘는 초월적인 능력이 없어요. 착해서 사람들이 자꾸 도와줘. 그런 측면들의 이제 다른 점들을 포착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생목유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원생목유락이 작품은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비해서 그렇게 낼 만한 게 없어요. 원생목유로. 그리고 원래 있었던 실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생목유록은 그때 있었던 그치?
단종 폐위 사건하고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하나 정도만 그러면 더 보고 가실까요? 원생몽유록, 몽유롭게 소설은 나온 적은 없으니까 구운몽 정도는 그치 나온 적이 있지만 몽유록은 나온 적 없거든요. 구운몽은 몽자르 소설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구운몽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운몽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많죠. 몽자르계 소설이고 얘는 몽유록계 소설이었기 때문이죠. 뭐 그래서 이 정도 고전수설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요 정도 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요것만 딱 나오니까 요것만 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봐야죠. 뭐 다 당연히 봤겠죠 지금까지. 근데 그런 불구하고 조금 예측을 하는 다면 좀 더 중요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현대 소설 가겠습니다. 현대 소설. 현대 소설은 요번에 보니까 굉장히 6.25 전후 소설이 많이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후에 시대상 알려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조금 엮어보자면, 뭐, 두파산, 6.25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오발탄, 장난감 도시. 그러니까 좀 6.25,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 얘네들 6.25 전후, 그러니까 전쟁 이후란 소리예요. 6.25 전쟁 이후에 나온 소설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엮어서 보시면 하나만 보는 것보다 엮어서 보시면 아,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구나가 좀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조금 엮어 보시자면요. 우선 두파산이라는 작품이랑 염상석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같이 엮어 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그런 세태를 좀 엮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세태 소설로서 이 두 개를 좀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 다음에 또 같이 보시면은 좋은 게 오발탄이랑 장난감 소설. 아, 장난감 소설이래. 장난감 도시. 오발탄이랑 장난감 도시. 어, 장난감 도시가 훨씬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파상, 그의 겨울, 오발탄, 내가 아까 얘만 좀, 그쵸? 이렇게 별표 치고 넘어갔는데, 사실 별표 조금만 더 쳐보면 얘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정가추석이랑 이 기읍 노래도, 그쵸? 좀 중요한 것 같고. 전원사시가, 반주와 정가, 중요해 보입니다. 현대시는, 사실 좀, 그치?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 다 보세요. 고전소설도 이 정도는 다 보셔야죠.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별표가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사실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현대신 다별표, 고전 소설도 다별표. 현대소설에서는 지금 이제 쓰는 것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왜냐면 이 세 개는 이미 너무 익숙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온다면 이제 장난감 도시 같은 소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장난감 도시를 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발탄이랑 같이 엮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발탄도 판자촌에서 사는 6.25 이후에, 그쵸? 이 피란민들의 모습이고, 장난감 도시는 그 6.25 이후에 이념대립과 관련을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도시로 피란을 왔던, 역시 이제 그 판자촌으로 피란을 왔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장난감 도시가 또 매력적인 이유는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품은. 서술자. 서술자가, 우선 어른이 서술자인데, 어른의 서술자와, 근데 과거 사건을 내가 과거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년의 서술자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점에서의 회상의 서술자와 현재 시점에서의 서술자로 좀 나눠져서 그리고 왜 그렇게 나눴을까 그런 의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술자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 장난감 도시 기출 문제가 있어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 문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만 좀 살펴보셔도 장난감 도시에서 서술상의 특징들이 볼만한 것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유교 전후 소설로서 사실 이념대를 다루고 있는 거는 곡두 운동에도 있고, 그리고 그 이념 대립 속에서의 희생이 말하는 돌이라는 작품이랑도 관련되거든요. 사실 다 관련이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이 색채도 다르고, 이 색채 다르고, 이 색채 다른데, 그 곡두 운동에 이거는 그 좌익분자들을 막 색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주민들을 막 이렇게 속여갖고 그런 내용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돌. 이것도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 속에서의 그런 아픔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후를 이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수특수 안에 많이 실려 있는데 이제 세 가지 경향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장난감 도시가 좀 더 출제 확률이 높아 보인다. 서술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소설 자체도 있었어요. 사실. 전쟁 소설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해라는 작품. 전쟁 중에서의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는 작품.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작품들 중에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자기 내면 서술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사건이 구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랑 관련이 되고, 인간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 중에 인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 유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탑이라는 작품도 전쟁소설, 그죠? 실려 있었죠. 근데 그 탑은 전쟁이 가져오는 명분의 무의미함,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전쟁소설 나온다면 유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수 있는 작품, 수특의 큰 산이라는 작품도 실려 있고요. 큰 산. 큰 산도 6.25 전후는 아니지만, 요거랑 조금 엮어보시면은, 요거랑 좀 엮기 좀 그럴까요? 이제 큰 산이라는 작품. 큰 산은 이제 1980년대 역시 소시민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중적인 소시민들의 모습 다루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그 90년대 소설들. 90년대에 개인과 관련된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한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김현수 씨의 작품, 달로간 코미디언. 달로간 코미디언. 그 다음에 말을 찾아서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말을 찾아서. 말을 찾아서라는 작품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달로간 코미디언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이해가 가능하긴 할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인간을 이해해야 할까? 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게 달로간 코미디언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찾아서는 좀 간단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줄거리 정도만 보시면 개인의 어떤 유년 시절의 상처, 그리고 상처에 대한 회복 이런 거 다루고 있는 거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서는 우선 장난감 도시는 수능 완성이 실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난쏘공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수능 완성에 역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역사라는 작품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작품이죠. 이청준 씨 작품이 워낙에 작품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역사도 우리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세계관, 체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과연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생명력을 잘 보여주는 방식이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가보자면 그것이 조금 더 인간의 본연의 생명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데서 이제 시작한
김승옥 씨, 제가 방금 이청준이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잘못 얘기했죠. 김승옥 씨. 그러니까 김승옥 씨 작품들은 워낙 천재 작가라고, 그쵸? 일컬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난소공이라는 작품. 난소공 자체가 뭐 워낙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수원에 이제 실렸었던 이 관점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공간의 의미, 집을 짓는다는 의미, 건축의 의미랑 난소공을 엮어놨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한 페이지에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얘기를 이렇게 더 넓혀가고 싶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은 좁혀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능 문제라는 것이 이게 뭐랄까요? 그 문제는 얼마든지 쉬운 작품에서도 그 주제의식을 포착해서 충분히 좀 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문제를 출제한다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쉬운 제재여도 어렵게 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조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추려봤습니다. 놓친 게 없나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선 요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수특이랑 수원에 실렸었던 것들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이제 문학, 그죠?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극수필은 안 할게요. 극수필이 연계가 될 확률은 좀 없고, 그리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극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랑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작품들 있죠. 저기, 원고지라던가, 그죠? 원고지도 역시 이제 현대 문명이랑 좀 관련을 지어갖고 그 현대 문명의 어떤 부조리함, 문명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인간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가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좀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원고지와 관련해서 좀 철학적인 내용 좀 살펴보시고 결혼에서도 좀 소유와 관련된 철학적인 내용 다뤄져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됐던 작품이라서 출제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만 좀 볼게요. 언어. 즉 문법. 문법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좀 보고 가자. 자, 우선 수특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55쪽에 요거는 그 페이지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음의 변동이 있어요.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모음의 변동, 자음의 변동 모두 중요한데 모음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이렇게 긴 지문형 문제로 나오는 거 보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 변동. 모음 변동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모음 탈락, 축약, 첨가. 이거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모음 첨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약이라는 거는 반모음화로 볼 수가 있죠. 반모음화. 그래서 이제 반모음화, 반모음 첨가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 이제 그런 내용들의 그 어떤 과정에서 탈락, 축약, 첨가가 일어나는 건지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9쪽에 89쪽에 또 89쪽에도 반모음화가 실려 있거든요. 반모음화. 89쪽에도 반모음화가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모음화를 이제 실어놨는데 이때는 이제 15세기 국어랑 관련을 지어갖고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요거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과정들 좀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축에서는 막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주로 지문형 문제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95쪽에 있는 승용부의 변화, 반치음의 변화. 이 친구들이 특히 순경어비읍. 특히 순경어비읍이 얘가 반모음으로 나중에 변하기도 하고 단모음으로 변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예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오는데 더워에서는 반모음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추운이에서는 단모음으로 변하고 그게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하는지 그 변화를 역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문제로 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중요한 파트긴 한데 이거는 좀 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좀 한번 보고 넘어가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97번 3번 문제. 이게 되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되라는 전미사가 두 개 있잖아요. 피동, 그 다음에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피동 전미사,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그거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이제 항상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보면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 못해서 틀리는 것들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문제도. 걱정되는 동사였는데, 요거 형용사로 잘못 이제 체크했을 법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별 어휘의 품사, 개별 형태소의 기능,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있고요. 로마자 표기법은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로마자 표기법이라던가 외래어 표기법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그래도 한 번만 보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게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좀 귀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귀찮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찮은 과정들을 혹시나 시험에 나올 때 조금은 그치? 귀찮지 않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로마자 표기법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기 쉽진 않아요. 근데.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3쪽에 구개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음 변동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죠? 반모음화까지 쭉 살펴서 그 다음에 구개음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개음화 나온 지 좀 됐고요.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현대 구개음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개음화의 그 역사적 변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개음화는 언제 일어나요? 근대 국어 때 일어나고요. 근대 국어 때 두 번 일어나요. 1차, 2차. 근데 이번 수특에서는 근대 국어 때에 1차 국의 음화의 변동을 왜 근거를 다뤄주고 있는 글이거든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내가 1차 국의 음화, 2차 국의 음화 모르겠다. 그럼 2차 국의 음화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1차, 2차를 다 합쳐갖고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지문형 문제로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음악과 관련된 지문형 문제를 꼭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집 찾아보셔갖고 국외음악을 샅샅이 보고 가세요. 왜냐면 국외음악가 나올 게 진짜 많고요.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기억 국외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시옷 국외음악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김치, 김채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국외음악 문제에서 예전에 국외음악을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칠종성법 이제 문제에 나온 거 있습니다. 칠종성법 그 칠종성법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칠종성법에서 디귿 대신에 시옷을 쓰잖아요. 칠종성법. 요거는 이제 106쪽에 실려 있는 건데 칠종성법에서 디귿 대신에 이제 시옷을 표기를 하는데 발음은 디귿이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칠종성법이니까 옛날에는 표음주의적 표기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드 빼고 르무 브스으 해서 7개에서 스라고 우리가 칠종성이라고 해서 이게 시옷 발음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근대 국어 때는
모두 시옷으로 표기되었지만 발음상으로는 디귿인데 표기상으로 시옷으로 적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근대국어 때는 이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6쪽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가시면 좋겠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수특에서는 뭐 항상 나오는 뭐 암기 문장 문제들 있습니다. 암기 문장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꼭 오답률 높은 암기 문장 문제 그 문장들 꼭 분석을 해보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답률 높은 문제만 보세요. 지금은 기출문제 볼 시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오답률 높은 것들 유의미하게 여러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에서 꼭 살펴보시고요. 자, 마지막 수능 완성. 수능 완성에서는 이건 수특이었고 이것도 한 페이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능 완성. 언매입니다. 언어입니다. 자, 수능 완성에서는요. 우선 아까 수능 특강에서는 우리 모음의 변동을 좀 봤었는데 수능 완성에서는 91쪽에 의문의 변동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의문의 변동 예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풀 때 헷갈려 했었냐면 이런 것들 있죠. 여덟. 그다음에 비읍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을, 비읍.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똑같은 리을, 비읍이죠. 자, 그런데 발음이 다르죠. 얘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덟과 드넓지, 드넓지. 자, 얘는 왜 여덟가고 얘는 왜 드넓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한글 표준 발음법에 있어요. 표준 발음법에 왜 여덟가고 왜 얘는 드넓지인지 내용이 나와요. 뭐 간단히 보시면 어간어미, 체언주사 그 구조죠. 그래서 어간어미, 체언주사. 그래서 항상 이게 참 문법에서 너무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이거 너무 중요하듯이 얘네들 환경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 항상 어려운데요. 항상 오답률 높은데요. 항상 환경 잘 분석하시고 그러니까 형태소 잘 쪼개야 되고 그 쪼갠 형태소의 기능 꼭 아셔야 됩니다. 그 품사라든가 아니면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91쪽에 유형학습에 있는 그대로 그 예시예요. 그치? 그리고 92번, 91쪽, 92쪽 의문 변동, 자음의 변동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뒤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로 가시면은 사동 152쪽 사동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사동이 피동보다는 좀 복잡하니까 사동과 관련된 여타 사항들을 같이 이 지문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음절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음절의 종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거는 이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라는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제약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성의 제약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구조 제약 중에서 이제 종성 제약. 종성 제약은 음절 끝소리 규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자만 올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연결이 되죠. 음절의 종류가 우리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 음절이랑 글자 음절로 나눠진다.
우리가 평소에는 시험지에다가 몇 음절로 쓰시오 그러면 소리 음절이 아니고 글자 음절을 쓰잖아요. 그런데 의문의 변동에서 다루는 것은 소리 음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성제약에서도 7자음이 온다는 것은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고 소리상의 문제인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음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런 거를 생각보다,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물어봐요. 수능 문제라는 거는 되게 거창한 거를 물어볼 때도 있지만, 내가 뭔가 전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뒤에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것에 전제가 되는데 그걸 좀 뭔가 이게 흐릿하지만 당연하게 딱 넘어가 버리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 칠자음 우리가 종성제약을 얘기할 때는 소리 음절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그런 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게 205쪽에 있죠. 205쪽에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3회 이제 있고요. 그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거는 딱히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항상 틀리니까 저는 조금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참 제일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33쪽이었어요. 233쪽. 233쪽에 상대높임법 문제였습니다. 그 높임법이 뭐 주체나 객체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잖아요. 상대높임법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우리 이제 소위 친구들이 이제 되게 킹받았던 문제인데 우리가 상대높임법의 종결엄이랑 유형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체부터 이제 해체까지 6등급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뭐예요? 그 평서문부터 감탄문까지 거기에 나오는 어미들 표 있죠.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급표. 급표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급표를 외우고 있어도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7번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누구요? 해유체가 아니라는 거죠. 해유체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의 존재는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누구이요? 하우체라는 거거든요. 네. 꼭 다시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살펴보고 가세요. 그래서 구려가 무슨 어미고 무슨 문장 유형인지 상대높임법 이거 나오면 진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풀어보고 가도 또 틀릴 수도 있는 문제.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뭐 이거는 오해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 모음. 모음이란 무엇인가? 모음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라는 것에 이제 모음 이게 기본 모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한글 맞춤법에서 한글 자모 24개를 얘기하잖아요. 한글 자모. 그치? 그 중에서 기본 모음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단모음, 이중모음. 그치? 그럼 단모음도 이제 몇 개인지. 기본 모음이랑 단모음은 둘 다 똑같이 10개지만 종류 다르잖아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이제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까지의 모음의 변천 다루고 있는 글이거든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작년에도 굉장히 오답률 높았던 게,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문장의 확대. 이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들이 있어요. 오답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들만 그 문제들에서 예문, 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실 문제가 나와서 똑같은 게 또 나올까 싶어요. 문장이 확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거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게 꼭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쭉 복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 보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쭉 복습하시면서
이게 나오면 조금 더 면밀하게 보라라는 의미에서,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모든 친구들, 이거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를, 저도 수능날까지도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화이팅입니다.